오늘 자유주의 청년들 그 예비 후보에게 묻는다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조금 빠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왜 부산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이제 예비 후보인 정규재 주필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공약을 하시든지 시정을 이끌어 가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연환 변호사님 계시나요? 네. 네,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지 또 어디 사시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명지동에 살고 있는 소현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사실은 부산은 대단히 매력적인 도시고 살기가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왜 매력적이냐면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드뭅니다. 바다와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이 문명과 공존하고 있는 멋진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굳이 부산에 살기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부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뭐 구직 시즌이 돼서 원서를 쓰다 보면 뭐 원하는 기업에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부산에 없고 그게 다른 지역들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에 원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을 떠나게 되고 그게 바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취직이 되어서 떠나면은 뭐 잘하는 건데 뭐 부산은 문제는 이제 부산에 이제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주로 수도권으로 취업이 되어서 가는 거죠. 나가는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취업이 되어서 나갑니까? 아니면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취업하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사실은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은 뭐 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찾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봅니다. 뭐 부산에 있는 저의 친구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은행에 뭐 이렇게 다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는 친구나 의사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일단 부산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이 좀 그 수익거리는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변호사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 뭐 인당 수임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에도 매년 그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시작되고 나서는 뭐 훨씬 더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내가 뭐 수임 활동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야의 송사를 다루십니까? 송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약입니까? 주로 어떤 분야 일하세요? 뭐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은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뭐 이렇게 한 분야만 하진 않고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예. 네. 본인은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은 결혼 안 하고 이혼 전문. 재밌네요. 또 다른 분 누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유튜브로는 이제 200분이 넘게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예, 다음번 분은 신상훈 씨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계신데 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카메라 좀 컴퓨터를 신상훈 씨 계신가요? 신상훈 선생님 지금 음소거가 돼 있어서 해제를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신상훈 씨 아직 안 계신 모양이죠. 그럼 그 다음 분 좀. 네. 이주형 씨 계신가요? 이주형 씨, 회사원으로서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지 부탁드립니다. 아, 신상훈 씨 돌아오셨네요. 신상훈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저 부산 장전동에 살고 있는 신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그만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지금은 건설 플랜트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데는 여천이죠. 여천 NCC 현장에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있습니다. 단 너무 안 좋은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일자리를 처음에 구하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배송업, 배달직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직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지인을 통해서 보통 흔하게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라도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부산 시내에 있는 노가다 인력사무소를 제가 다 찾아갔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하는 데까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개월의 구인 활동 끝에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에 제가 처음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저는 많은 걸 놀라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하고 노가다라도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가다 자리가 정말 자리가 귀했습니다. 일당 10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기능직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역 사람, 객지 식구, 자기 지역이 아니면 1차적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전국의 플랜트 노동조합이 저도 지금 민노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노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노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플랜트 현장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수 지역은 100% 민주노총 가입이 돼야지만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간단한 룰 하나가 있습니다. 여수 지역 사람, 순천 지역 사람, 광양 지역 사람 먼저 채용을 하고 남아있는 인력들만 객지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저희들은 소모품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1년씩, 2년씩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객지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3개월, 짧게는 보름,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밖에 일을 못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도 더 이런 부분이 또 심각하게 되는 게 사람들 자체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민주노총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노에서 이 사람은 안 돼.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 또는 김해에서 양질의 일자리, 양산에서 일자리 꿈도 못 꿉니다. 저도 여기 지금 한 달 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큰 현장들, 뭐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뭐 나는 얼마를 따왔습니다. 나는 얼마를 했습니다. 공사를 얼마짜리를 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거 여수 같은데 민노총에 들지 않고 또 그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참 아픈 얘기고 네. 그게 아마 우리나라 현실일 것 같네요. 네. 참 그 괴로운 일이네요. 다음 분 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이주영 선생님 계시나요? 이주영 선생님? 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지금 한 360분, 70분 정도 계신데 소리 울림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고 조금 더 음질을 좀 좋은 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줌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그 약간 울리는 거는 우리 현우 씨가 얘기하는 그 방에서 좀 울려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까 신상문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실 때 조금 울렸다고 하고요. 네. 네, 그 다음 분 보시. 네. 이마가 선생님 계실까요? 네, 계신데. 마가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주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자리 문제 토론하는 중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금정구에 살고 있는 이마가라고 하고요. 네, 저번에 이제 주필님께는 인사를 따로 드렸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이제 네.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일자리를 이제 찾으면서 이제 지냈었었는데, 네, 일단 한국에 이제 다시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일단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그래도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그 서울이 부산보다는 훨씬 인프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그 뭐 일자리나 회사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많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은 그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는데, 사실 네. 이제 제가 그 외국에서 이제 그 한인 친구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그 부산 출신인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비율로 봐서도 이제 되게 부산 출신인 그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정작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에는 일단 부산에는 그 뭐 글로벌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외국계 회사가 좀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좀 서울로 많이 가서 이제 그 일자리를 찾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 사실 청년들이 이제 조금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좀 4차 산업 이런 쪽에도 이제 근무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그런 창업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주로 보면은 그런 창업 환경 같은 게 사실 부산보다는 서울이 좀 더 잘 돼 있고, 이제 그런 그 스타트업 회사들도 이제 서울에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몰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없지 않습니다. 네, 4차 산업도 그렇고 지금 본인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의료와 이제 그런 융합 관련된 그런 일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시는 중이시고 아직은 창업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학위나 뭐 이런 뭐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죠. 뭐. 이주영 씨, 김창영 씨 혹시 계신가요? 아까 계셨는데 사라지셨네요. 네, 뭐가 그 두 분이 연결이 안 계셨는데. 되는 것 같아. 또 그럼 다음 분. 네, 참관인 분들 중에 혹시 하실 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신상우 씨는 저 네. 여수까지 가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노가다를 하게 되면 일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초보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3만 1천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13만에서 23만. 1천 원. 네, 23만 1천 원. 네. 근데 그게 자체에 무슨 뭐 임금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숙련도 따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숙련도도 있고 또 좀 기계 배관이라든지 뭐 직종마다 이제 약간 어렵거나 좀 위험할수록 이제 일당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거의 아마 앞으로 건설 현장 일자리도 정말 찾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제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만은 중대재해 뭐 처벌법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제 한 사람만 죽어도 업주를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뭐 연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상도 당하고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업자를 집어넣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상우 씨는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뭔가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이 뭐 노가다를 잠깐 임시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원래 또 제가 이쪽 일을 건설 계통에 조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재 네, 납품 정도를 했는데 네. 이쪽 아까 일을 울산에서 네, 뭐 대표를 또 타기도 네, 했다 그러셨으니까. 네, 울산에서 집도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놨는데 뭐 네, 분양이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뭐 또 울산에 분양하는 게 잘 되면 네, 네.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딱 준공이 났을 때 LTV 제한이 되면서 네. 울산 지역 자체에서 판매 쪽은 아마 몇 년을 더 들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허. 근데 LTV 규제가 지금 아직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가 낮아진 겁니까? 네, 지금 프로테이지가 제가 한참 건설 그러니까 준공 받기 전까지만 해도 뭐 80% 정도의 뭐 LTV 네. 적용 정도만 되면 누구든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은 되었는데 얼마나 돼요? 40%입니다. 예. 그는 뭐 지금 지으신 오피스텔입니다. 그죠? 네네. 네, 상당 규모가 있을 텐데 큰 손실은 안 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손실 봐서 지금 이래서 지금 그거 이자 지금 갚는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든 이제 말하자면 노가다를 하면서 이자는 버텨야 된다. 이런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뭐 지금 혹시 그 나이를 여쭤봐도 되나요? 네, 42세입니다. 42세시군요. 네네. 어떠든 그 잘 풀려서 네. 좀 벌떡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중대재해 3법이라는 거 네네, 자체를 일반 우리 저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이 노가다 현장 자체가 아주 위험천만하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일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네네, 정말 안전합니다. 음, 죄송하지만 정말 안전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노동자들이 뭐 쉽게 말해서 힘든 현장이다, 어려운 현장이다, 또 고소 작업이다, 쉽게 말해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예전과 틀리게 정말 안전 교육 자체가 귀에 진짜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 네, 안전, 안전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또 불미스럽게 또 한 현장이 보통 3천 명, 5천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자기들이 안전 용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한다거나 또 안전 네, 교육이 미흡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닌 거를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사실은 저는 뭐 집 짓는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장을 배우거나 무슨 뭐 전기 배선 이런 걸로 와서 하거나 아니면 뭐 하수 뭐 또는 뭐 네, 이런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젊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게 네, 서구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직업인데 어떻든 아직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오래 가는 직업입니다. 네, 정년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괜찮은 잡인데 왜 그 저 누군가요? 그 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나요? 뭐 우리나라에는 굴뚝 있는 집이 없습니다만 굴뚝 청소부가 굉장히 그리고 뭐 배관 이런 거
네. 뭐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몸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직업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거리감이 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자, 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연락인데요. 네, 그 부산에 지금 여태까지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봐도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과반이 됐다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되는 친구들도 다 서울로 가는지 또 네. 그래야만 하는 분위기가 왜 형성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기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저 나중에 좀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 수준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에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방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방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울도 굉장히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뭐 10년 전, 20년 전에 같은 클래스에서 하던 강의가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는 잘 안 먹힌다고 푸념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뭐 대학에서부터 대학의 수준이 계속해서 침강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부산 대학에서부터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벌써 한 15년, 20년 정도 되었다고 산업 현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 어떤 그 졸업생을 이제 받을 때마다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늘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근데 부산대학의 수준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 외에도 부산에 어떻게 보면 대학이 과잉이다 뭐 얘기할 정도로 대학이 많고 근데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떨어지는 게 국제평가에서도 눈에 띄게 뚝뚝뚝 그 평가가 떨어진 지가 한 10년, 15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수준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우선 그 인문 쪽에는 뭐 좌경화가 많이 되었고 이 좌경화된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정치적 인간으로 인간을 보죠. 근데 사실은 이 정치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멋지게 노는 인간, 또 기술을 익히는 인간, 두 손으로 뭔가의 기술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인간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좌경화된 대학에서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좌경화된 교육은 인간을 정치 투쟁가로 만들지는 몰라도 뭔가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또는 자기가 세계를 기술적으로 또는 일하는 인간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할 때 정치하는 인간으로 대학이 학생들을 길러내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학생이다. 근데 그 경제학과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 어떤 부의 창출 과정을 이해할 때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선 경제학 공부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볼록하게 되는지에 대한 수리적 판단 능력이 중지가 돼요.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좌경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 문제를 정치로 바꿔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경제학과 나온 아이들에게 시장 분석을 시킨다든가 어떤 실무에 필요한 일을 시키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제학과를 4학년을 마쳤다고 하는데 4학년 마친 거 맞아? 이렇게 물을 때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공부를 안 시켜서 실력이 없는 대학생을 양산한다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직업이 없어진 것은 이것도 부산 사람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부산에서 저 초량동에 그 직용 노동자상 또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그 앞에서 제가 시장이 되면 직용 노동자상, 위안부상을 모두 철거하겠노라는 일견 듣기에 굉장히 강한 주장을 어제 폈는데 말하자면 반일 캠페인 하느라고 일본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못 합니다. 세계적인 큰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4차 산업 얘기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그 일본의 최고 그 게임 회사로 세가 이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세가. 근데 그 세가 회사가 저 부산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반일적 그런 언론들에 두들겨 맞고 포기했어요. 그 들어올 기업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반일 동상 이런 거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만 그러냐? 다 쫓아냈죠 그동안에. 거의 아마 지금 청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대기업이 못 버텨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에서 7개가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인데 다 쫓겨나고 지금 이제 롯데 정도가 부산에 이제 이곳저곳의 사업체들을 우리나라 재벌 중에는 겨우 롯데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거지 대기업이 없죠. 그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쫓아낸 거고 일본 기업은 반일 감정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세가 같은 큰 그 게임 업체가 들어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망하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오고 또 있는 기업도 다 쫓겨나고 뭐 그런 거죠. 그 반일 감정 또 부산 사람들이 롯데 야구는 굉장히 또 좋아해서 그것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반대하는 쪽도 굉장히 강고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일자리를 부산에서 쫓아낸 못 들어오게 한 그 피해를 이제 지금 청년들이 고스란히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산 내 소위 기득권층 근데 그 반일 감정이다 그러면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일자리는 없고 본인은 왜 일자리가 없는지도 모른 채 서울을 헤매야 되고 되게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스토리가 됩니다. 학교는 좌경화되어 있고 실력은 없고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점점 시골처럼 바뀌어가고 뭐 되게 그런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어떤 다른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제가 명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명단이 없네요. 어제 혹시 근데 우리 언론들은 보도도 잘 안 해줘요. 부산 언론들은 정규제에 대해서 부산일보도 그렇고 국제신문도 그렇고 보도를 절대로 안 해주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같아요. 보도를 안 합니다. 예. 밖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깨질까봐 자기들의 그 강고한 스크럼이 혹시 정규제가 들어와서 무너질까봐 절대로 보도도 아직 안 하고 있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제요? 네네, 그 보도가 안 됐다는 부분이 어떤 게 보도가 안 됐는지. 아니 어제는 그 위안부상 아. 징용노동자상 앞에 가서 그 징용노동자상 위안부상을 철거해라 하는 시위에 제가 같이 가서 연설도 하고 내가 부산시장이 되면 징용노동자상, 위안부상 다 철거하겠다. 거기가 부산의 그 초량에 있는 정발장군 동상 앞이거든요. 근데 그 정발장군이 임진왜란때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부산시장에 출마를 할 때도 그 정발장군 등등을 모셔놓은 위패를 모셔놓은 충렬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발장군은 일본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만일에 위안부 상 가지고 보조금 달라, 뭐 돈 달라 이러는 후손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제 제가 연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죠. 다른 자기들끼리라고 생각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는데 위안부상을 없애버리겠다, 징용노동자상을 철거해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부산에는 그 항일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정식 명칭이 항일거리입니까? 그 거리 이름이 항일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예 모른 척 아예 우리는 뭐 없는 척 그림자 취급을 하죠. 아직까지는 곧 아마 그림자 취급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또 어디 브루투스님, 김주환님 뭐. 투필님,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만약에 이제 부산시장 지금 예비 후보신데, 네. 제가 지금 부산 살면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 부산 BRT라는 이 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네.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네. 투필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중앙차로제 가지고 부산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잘 압니다. 네. 근데 그 BRT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한 지역들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중앙차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선이 2개, 3개밖에 없는 데다가 중앙차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차선이 4개 차선 이상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차로는 이론적으로 기존에 차선이 있는데 3개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3개를 다 빼곡이 메워서 가다가 버스선을 중앙차로를 빼버리면 빼는 버스가 드문드문 가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만큼은 나머지 도로에 스퀴즈가 당연히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차로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중앙차로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은 대도시 밀집 지역에서는 공중이용 방법이 공중교통,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하는
그런 공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말하자면 승용차를 모두 끌고 나오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특히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선도로로 나오면 BRT를 타고 중앙차로를 타고 움직이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은 서민 위주로, 특히나 도로는 서민 위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BRT를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 3차선 이하인 경우에도 중앙차로가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차선이 드문드문 다니고 나머지 두 개 차선으로 스키즈가 막 차들이 밀려 구축되니까 여기서는 뭐 아침 저녁으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밀도는 떨어졌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끝나면 또 이제 BRT가 잘못 설계되어 있는 곳은 완전히 이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로를 넓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부산은 도로를 넓힐 여건이 또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교통은 대심도 터널이라든가 또는 뭐 도시 철도라든가 하는 거로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전체 그림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비교적 BRT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길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마 짜증이 나고 택시 기사들을 만나보면 막 폭발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폭발일보 직전인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 이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아서 예를 들어서 익숙해지면은 좀 적응이 될 거야 하는 익숙해질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차선이 워낙 좁아서 한쪽 차선을 버스에 내주면 나머지는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아쉽더라도 중앙차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부산의 교통 문제는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부산은 이제 전체가 길다랗게 되어 있고 동서축을 잘라서 지금 대심도 터널 그러니까 자동차들은 장거리를 뛸 때는 그냥 그 터널 땅 밑 터널로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땅 밑 터널로 달려서 20km씩 뭐 10몇 km씩 가다가 지상으로 딱 필요한 구간만 달리게 하고 도시 전체를 먼 거리를 뛰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터널 밑으로 들어가서 땅 밑으로 다닌다. 그건 대심도라는 것은 이제 지하 5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예 땅 밑으로 다닌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좋죠. 근데 돈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부산은 지금 부산의 1년 예산이 총 13조 원 남짓이거든요. 13조 원이 어느 정도 돈이냐 하면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버는 순이익하고 비슷합니다. 놀랐죠? 네. 삼성전자가 반기도 아니고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 규모가 12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가 1년 내내 쓰는 총 예산 규모가 13조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예산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사정인데도 또 선거용 홍보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에 가덕도를 부산시에서 뭐 이상하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 약간 사기성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은 펑펑 쓰겠다는데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은 안 쓰죠.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은 부패한 도시고 정치도 썩은 도시여서 저것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시민을 위한 시정에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부산의 그 지옥 같은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널을 옆으로 동서로 4개나 대심도 터널을 파고 위에서 아래로 남북으로 큰 이제 대심도 터널을 파고 무슨 이 트램을 포함해서 고속철도를 8개 구간을 도시철도를 8개 구간이나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땅 밑으로 대심도 터널 이거는 이제 BTL로 합니다. 빌드 트랜스퍼 리즈 하는 그러니까 민자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 부산에 내려가면 누구라도 택시를 타면 막 그 터져 나오는 택시 기사 아저씨들의 그 BRT에 대한 그 폭발하는 분노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천천히 하고 있죠. 천천히 하고 있고 가덕도에는 이제 돈을 때려 붓겠다 또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죠. 그 여러분도 가덕도 공항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가덕도에 대해서는 곧 아마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또 혹시 이영길 씨 뭐 하실 말씀 없나요? 마이크 안 들리시는 것 같다. 네, 뭐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는 시청자분이 1000명 정도 있으신데요. 네. 잠깐 그 교통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너무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서울뿐이든 인천뿐이든 부산 놀러 가시면 또 관광을 가시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고요. 그 지금 네, 김주환 씨 혹시 계신가요? 신청을 따로 해주셔가지고 김주환 씨 아시고 계시네. 지금 또 많이들 요청하시는 게 청년분들한테 부산 감사원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청년분들은 부산 감사원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공약 자체를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럼 먼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산 감사원을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 법적인 투쟁을 상당히 해야 돼요. 그냥 뭐 시장이 만들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산감사원은 부산은 특히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그 전복민 의원 사건이라든가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부산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없습니다. 부산을 지금 그나마 돌리고 있는 사업은 부패가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땅을 사서 형질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고 종지정을 새로 바꾸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을 해서 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생활주거라는 이름의 일종의 레지던스를 만들고 그걸로 차액을 먹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도시가 돌아가요. 근데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도시가 돌아가는 그 매 단계마다 기름칠이 들어간다고 보죠. 기름칠이 들어갑니다. 뭐 LCT도 그랬고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뭐 협성 그 레지던스가 또 이제 시민들의 뭐 주거를 가린다 뭐 해서 조망권을 침해한다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 전복민의 부친이 거기에 또 송도에 어마어마한 그 생활 주거 시설을 레지던스를 짓고 있고 이주환 의원도 가업으로 그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도 부산에 또 그린벨트가 많은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곧바로 당에서 투쟁하다시피 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국회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고 저보고 짐작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그린벨트를 풀려고 들어가 있겠죠.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부산의 국힘당의 국회의원, 부산의 보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썩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 썩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공천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이 부패가 시를 돌리고 있다. 부산시 경제를 부패가 그나마도 돌리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일하는 공무원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 부산감사원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부산시가 투명하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시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일하는 전범, 일하는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산감사원을 만들어서 누구를 처벌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부산감사원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한편 그 합법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레드 테이프, 야,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규제가 아니고 레드 타입이 배제되는 효율적인 하나의 일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부산의 일하는 방법 전부를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끌고 올라가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산감사원 같은 게 감사해서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부산시 또는 각 구청에 이르기까지 이런 조직들이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하나의 일하는 방법을 정립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부산감사원을 만들겠다고 내놓은 그런 공약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부산감사원 공약. 다른 분들이 이제 발언권을 좀 요청하셔서요. 네. 김조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조한 선생님. 예, 여보세요? 네,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 지금 제가 잠시 놓쳤는데 질문, 뭐 어떤 질문이신가요? 네, 지금 부산시장 예방 후보 대한 질문입니다. 네네. 예,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감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까 그 청년으로서 그 부산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다들 서울 쪽에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서울 쪽에 직장이 많아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근데 서울보다는 부산이 훨씬 좋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기가 막힌 세계에서도 정말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 부산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는 다들 서울 쪽에 화려한 면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가야 뭡니까 클럽이 멋진 클럽이 많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기업 자체도 대기업 같은 게 서울에 많이 있고 또 그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에서 그 꼰대 문화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약간 예. 그런 문화를 경험하면은 보통 친구들이 되게 떠나보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런 점이 좀 크지 않나. 경상도 특유의. 저는 질문을 따로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네요. 네, 그 준비하신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복장을 편하게 입고 있는 바람에 제가 준비한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제가 준비한 질문 다름이 아니고 요즘 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강단좌파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부산에서 좀 대학을 나왔거든요. 국립대학을 나왔습니다. 2010년대경에. 근데 당시에 아무래도 비록 성인이지만 아직도 생각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대학생이라는 게. 근데 그런 애들을 되게 선동하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업을 안 하고. 네, 그리고 그게 많이 혹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대깨물이 되었고 지금도 대깨물로 되어 있어요. 좀 깨어진 친구들도 있긴 한데 몇 명이 대가리가 지금 많이 다들 대깨물로 성장해 있거든요. 저도 당시에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겠지만 그냥 가슴 속에 뭔가 이거 참 반박은 못하겠는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을 제가 정규제 TV를 보면서 그래 맞다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입장이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학생이라는 입장이 아랫사람이잖아요. 특히 문화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대 교수들은 종신으로 근무해서 이렇게 계속 좌파들을 생성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부산 사람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급하고 스트레이트하고 그 대신에 이제 숨기는 게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부산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부산 사람의 기질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대통령이 무언지를 깨달아갔어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국립대학교 법인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국립대학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철밥통을 다 깨버리겠다. 이 국립대학이 변하지 않은 코는 대한민국을 못 바꾼다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국립대 법인화라고 하는 법안을 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부산대학교에 부산대학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소위 실세 교수들도 아마 그때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옳은 거다 하고 제가 이제 그 법안을 받아가지고 각종 공청회, 토론회, TV 토론 이런 데까지 내가 열심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을 옹호하고 그 법안이 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아서 왜 그때 좌익 진영에서 워낙에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국립대를 법인화를 해서 철밥통을 없애고 대학교 교수들도 열심히 논문 쓰고 열심히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못 버티도록 만드는 법인화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립대 교수들이 어떻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저지했느냐 하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중국어과 교수입니다. 야, 그럼 중국어과 교수는 그러면 국립대 법인하고 나면 짜장면집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짜장면 집을 우리들은 짜장면집을 해란 말이냐?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법을 무산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좌익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좌익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야, 이 사회라는 게 말이야 엉터리야.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이 사회 때문이야. 네가 지금 피곤한 것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더러운 질서 때문이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는 놈이 더 부자가 되는 희한한 나쁜 조직이야. 이 자본주의를 때려 부숴야 돼. 라고 하는 논리의 기본 구조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어린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먹혀요. 네가 불행한 것은 네 탓이 아니야. 네가 힘든 것은 이 세상이 원래 더럽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사회 탓으로 돌리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무슨 노력을 해서 성실한 뭔가를 해낼 거냐, 자기가 어떤 성취를 해낼 거냐는 의욕은 모두 사라지고 이 세상을 제도적으로 때려 엎고 내게 무언가 유리한 조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그 독약을 퍼뜨리는 자들인데 어떻든 그 이 좌익적 명제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언론 듣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깊이 공부가 안 된 젊은 시절에는 좌익적 어떤 열정을 갖죠. 맞아, 이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무력함 때문이야. 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틀을 때려 엎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을 사회주의를 하거나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그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들을 더 괴롭히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반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자기 탓, 자기의 실력은 쌓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남 탓과 사회 탓, 정치 탓을 만들면서 개인을 불행으로 나락으로 밀어넣는 논리가 이 대학의 좌경화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려면 대학교 교수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학 교수들이 엉터리 거짓말만 퍼뜨린다. 대학교 교수들도 국립대 교수도 평가를 시키자 하고 이제 국립대 법이나 법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죠. 그 언젠가는 국립대 법이나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또 다른 분. 네, 다음번 질문자분이 재경준 씨입니다. 재경준 씨 질문 부탁드립니다. 경준재 이렇게 쓰셨네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네. 주필님은 한번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토론에 잠시나마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이제 청년에 관련된 얘기가 이 주제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직업도 부산에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왜 학생들은 서울에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왜 서울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학생들은 단순합니다. 그 문화생활이 더 발달해 있고 서울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산에 놀 곳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네. 정주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해외에서 오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보면 좋습니다. 좋지만 제 집 앞에 지금 광안리 앞바다 있지만 사실 볼 때마다 큰 느낌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제대로 진짜 놀 수 있는 환경,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무역 상사 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 13년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운 좋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주위에서 많이 이제, 지지를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나가보라고 해서 큰 맥락을 꺼주셔서 제가 해외 영업, 그리고 무역을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지금 그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나라는 사실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일자리가 뭐 많으면 좋죠. 어디든지 많으면 좋은데 사실 더 근간으로 들어가면,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가면 부산에서 과연 내가 평생 직장을 어떤 걸로 다닐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 항상 발표를, 연설을 하시고 갈 때도 그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부산 사람들의 상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산 사람한테 있다. 네. 사실 지금 뭐 그 물류 쪽, 수출입 관련된 물류 쪽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부산 세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산 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 그리고 통관 관련된 관세사 관련 쪽 업무, 그다음 포워딩, 뭐 이런 관련된 업무는 중앙동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물류만 하는 것이 부산의 역할은 아니고, 한 네. 단계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사서 부산에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지 않나. 사실 네. 딱히 지금 부산에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고 거의 다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 몰려 있는 사정이고요. 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 뭐 말 재미있는데요. 재경진 씨 얘기가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선 부산에 놀 데가 별로 없다는 거는 지금 놀 데가 없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이 도덕군자들이 이 좌경화된 집단은 굉장히 도덕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좌익 집단은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주자학적 세계가 이제 그런 세계고, 사회주의적 통제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보고 그 타락시키는 길들을 다 차단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은 기가 막히는 게임 센터, 뭐 보드 게임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뭐 일본에는 그런 그 산업들이 굉장히 폭발해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에서부터 70대 노인들까지, 80대 노인들까지 1층부터 10층까지 온 연령대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빌딩, 말하자면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시대의 그 사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없습니다. 놀고 즐길 데가 없습니다. 놀만한 곳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직구장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직구장만 하더라도 무슨 뭐 공동의시장 쪽에, 남항 쪽에 또는 송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해서 정말 뭐 플로팅 아일랜드에 멋지게 바다 위에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밤하늘을, 밤바다를 빛내는 놀이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죠. 투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왜 투자가 안 들어오느냐. 플로팅 아일랜드 같은 걸 만들어서 되려고 하면 카지노 같은 것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카지노 같은 것들이, 쇼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야, 카지노 하지 마. 지금 부산에서는 카지노를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 카지노를 하느냐 하면 그 카지노 기계를 배에다 싣고
게임을 할 사람들을 배에다 태우고 공회로 나가야 됩니다. 공회로. 아니 그거는 트럭 안에도 하면 되잖아. 예, 하면 됩니다. 근데 못하게 해놓은 거죠. 공회로 나가서 해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투자가 안 들어오는데 부산에서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청년들이 갈 만한 재밌는 곳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하자면 바다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바다 스포츠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싸게 재밌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낙동강 같은 데도 얼마든지 싸고 재미있는 놀이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텅 빈 하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하구의 하단에 그 위에 아미산이라는 그 전망대에서 낙동강 하구원을 쳐다보면 정말 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가 막힌 장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저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가서 그저 경관을 쳐다보고 이제는 모든 욕망들이 사라지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이런 나이가 되어서 그저 자연이나 쳐다보는 거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밧줄 타고 내려가는 놀이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산이 다른 지역처럼 전체적으로 굉장히 주자학적 깨끗한 도시가 되는 거죠. 카지노도 하면 안 돼. 게임도 뭐 사행성이 약간이라도 있어 보이는 게임은 하면 안 돼. 너무 즐거운 게임은 하면 안 돼. 뭐 말하자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를 게임 특구라고 지정해 놓고도 게임 회사 하나가 없죠. 해운대 게임 특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여러분들 그 모르셨을 거예요. 부산의 해운대가 게임 특구입니다. 그런데 게임 회사 하나도 없죠. 아마 뭐 몇 개인가는 남아있다 그래요. 그런데 뭐 부산 사람도 모르는 게임 특구.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재밌게 놀 만한 거리들이 없죠. 겨우 이제 부산 사람들은 야구 광이잖아요. 롯데가 종교잖아요. 겨우 이제 사직구장에 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야구장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예? 제일 큰 노래방이라는 사직구장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외에는 즐길 거리가 없다. 제가 즐길 거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밌게 즐길 거리들이 세계적인 기가 막힌 놀이거리들이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광안대교를 거쳐서 예? 북항대교, 남항대교를 지나서 거가대교로 거제까지 달려가는 소위 상용 자동차의 미친 듯한 폭주를 즐길 수 있는 아마 그 시즌이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광들이 부산으로 미친 듯이 와서 거제도를 찍고 다시 삼복도로를 미친 듯이 내달리는 그 삼복도로 위에 스탠더들 쫙 만들어서 멋지게 돈도 벌고 정말 그 시즌이 오면 부산에 사는 젊은이들이 가슴이 쿵쾅거릴 수 있게 그 바다 위에 그 제가 이름도 지어놨어요. Dancing on the Bridge입니다. 다리 위에서 춤을 미친 듯한 폭주의 어떤 그런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부산에서도 볼거리, 역동적인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조용한 정적인 자연 외에도 역동적인 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좀 제가 개발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준 씨 재밌게 들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정 업종을 키워서 예, 젊은 사람들에게 좀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진해운이 망할 때 한진해운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자 저렇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쓰는데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언론에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 경준 씨가 관세사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진해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하고 이제 칼럼을 쓰거나 주장을 하면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제 많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정규재가 경제에 대해서는 늘 이제 이런저런 옳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언론인들이 쭉 이제 야 정규재가 뭐라 그러나 하고 이제 많이 보죠. 왜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경을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진해운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진해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야 내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해운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는데 막상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뭐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 일반적인 금융의 어떤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참 빠삭이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마 지금 부산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이 수출입이 뭐고 무슨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인문계를 나온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무슨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서 어떤 직업이 나오고 있는지 배를 타기 시작하면 어떤 직업의 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친구 중에 지금도 그 도선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도선사를. 정말 끝내주는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사가 뭘 하는 거고 네가 이 무역도시 부산은 무역도시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job definition에 관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야 그것도 해당 분야에 가야 조금 들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잡이 있고 부산에서 어떤 직업이 장래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저 성적 따라서 서울에 지원하고 또는 부산대학에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가 적당히 성적에 맞는 클래스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구체적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학생들이 구체적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려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부산에는 어떤 잡이 있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그 잡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그게 서울에 있는 아이건 부산에 있는 아이건 저 농촌 배경으로 광주에 있는 아이건 대구에 있는 아이건 똑같은 교과서로 가르치거든요. 부산에서 어떤 잡이 기본적으로 있는지 부산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을 고등학교에서도 시켜야 되고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을 무슨 인문학이 아니라 물리란 무엇인가, 화학이란 어떤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화학이 21세기는 화학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화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관련되는 것인지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아, 세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죠. 오로지 판검사가 되기 위한 긴 과정에서 다 나고 되고 나면 또 이제 겨우 대학 가고 나면 대학 교수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고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 양반계급이죠. 양반계급을 소수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전부를 낙오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부산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싹 바꿔야 돼요. 시장은 교육감하고는 다르지만 교육감이 하는 일을 시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주니까. 그래서 부산 교육은 부산 학생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대학에서 인문학을 줄이고 구체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 세계를 볼 때 우리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판검사의 소수의 정치인, 소수의 판검사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모조리 낙오자를 만드는 이런 교육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나아지겠죠. 김현중 씨, 얘기 좀 해주시죠. 제주호 씨도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 마지막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요청하신 분이 페난대영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페난대영님한테 제가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페난대영 씨, 네. 네, 잘 들립니다. 질문해 잘 주세요. 들리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이 저도 혹시 복장이 편해서 이 영상을 키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먹고 계시나요? 다 먹고는 아닌데 그냥 티셔츠 한 장 걸치고 방에 있어서 조금 영상을 키기가 아무튼 뭐 다른 여담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냥 본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은 아니고 네. 저는 서울에서 지금 편의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그러시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렇고 자영업자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근데 참 저는 그 주필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인생이 고단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영업이라는 것도 본인이 뭐 어떤 그 상가를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서 가져온다거나 여러 가지 뭐 보험을 든다거나 그 자기 비용을 자기 손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들어간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지원금들이 어쨌든 이번에 4.15 총선에서도 어떻게 금권 선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뽑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안 좋은 얘기로는 이걸 거짓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들어간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천재지변이 나든 뭐가 되든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다음번에 이제 뭐 주필님이 부산시장에 출마도 하시고 대선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총선도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다음번에도 돈을 푼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말은 여러 가지를 꾸며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푼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찍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그 개념을 어떻게 고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뭔가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여담인데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제가 이제 편의점들
그 안에서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편의점 점주들만 모이는 한 700~800명 모여있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을 보면은 다들 문재인들을 욕을 하고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본인 지원금이 얼마 나올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봐라, 뭘 확인해봐라, 뭘 확인해봐라, 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를 가진다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자꾸 이런 기대 심리들,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계약서를 쓰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남한테 전가를 시키고 거기에서 누군가 뭐 해주지 않을까, 뭐 도움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들을 자꾸 가지는 것 같아서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막 지원금을 풀어댔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들을 어떻게 고치고 할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서 이제 계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저 대한민국 그 교양인들의 교양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죠. 그 사실은 그 지난 4.15 총선에서 그 고무신을 돌렸잖아요. 고무신 선거를 한 거고 또 오는 아마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돈을 돌릴 겁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고 또 문재인 정권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 언론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그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부산에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아마 같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부산에는 부산시 산하 거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가덕도를 지지하는 이 뭔가 간판을 내걸고 현수막을 걸게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가덕도를 지지하지 않으면 시장이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의 굉장히 강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덕도는 부산 시민에 대해서 이 정권이 주는 선물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이 정권이 주는 청산가리요 독약이요 암덩어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시민들도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뭐 지지 반대가 팽팽하다가 막상 국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로는 가덕도 지지가 65%, 반대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서면은 선거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그러나 제 얘기로 돌리면 제가 거기에 양심을 팔 수는 없죠. 그래서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있어줘야 깨어나는 시민들도 또 맞아 말은 저게 맞잖아 라고 돌아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정치 선거 또는 이 정치야말로 대중교육의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정치할 때 정치를 피해서 정치는 정치고 진실은 진실이야 라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계속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선거 기회를 부산 시민들에게 옳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오히려 보고 끝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엊그제 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국힘당도 통과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보수
또 어떤 민주당의 반민주당의 또는 반문재인의 국힘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어서 어떤 저로서는 국힘당을 포함해서 어쨌든 보수를 재구성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수의 정신에 맞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그 캠페인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버티고 싸우고 옳은 얘기를 달콤하냐 아니하냐를 떠나서 옳은 얘기를 큰 스피커 큰 소리로 질러볼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또 혹시나 그 거기 휘둘리실까봐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 일단 입에 그 돈이란 게 한번 물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도 자꾸 그걸 찾게 되니까 그럼요. 그걸 어떻게 되거든요. 그 달콤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부자들도 그럽니다. 그냥 뭐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들이 야 뭐 문재인이가 자식보다 낫다 뭐 용돈도 그 노인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도 야 이거 국가에서 용돈 받아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도 돈 먹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는 이제 막장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그 연금은 줄일 수 없다고 싸우는 거 보고 우리가 욕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일본의 잡지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고. 네.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든 마지막 부탁인데 제발 저는 어쨌든 끝까지 제가 어떤 형태로든 지지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 제발 그 처음에 가지셨던 이 마음들 어쨌든 진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부디 어차피 흔들리실 분도 아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밀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그냥 바람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은 뭐 정규제가 아니잖아요. 정규제다운 정규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스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할 건데 질문은 이제 끝났고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댓글 중에 오늘 가장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주필님 헤어스타일이 전에 하셨던 게 더 멋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줌 같은 경우랑 이 부분에서 어떻게 참석하실 수 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자유광장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지금 요게 오늘 요번에 있었던 행사의 포스터고요. 네, 잘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저희 행사를 보시려면 많은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 카페 자유광장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중에 자유광장 행사 중에 주필님 오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행사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댓글 다시면 제가 줌 링크나 이런 걸 보내드리기 때문에 참 줌으로 참석하셔서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자유광장 누르시면 자유광장 페이지 나오니까 이것 통해서도 행사 소식이나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주필님 채널에서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유광장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도 가능하십니다. 네, 요거렇게 해서 제가 그 유튜브 질문은 받았고요. 우리 주필님 오늘 행사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화면 공유하면서 부산 청년들과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사실은 뭐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그 4.15 총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이 비장한 심정으로 이번에 정치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언론인으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아주 행복하게 정규재라는 이름 석자를 엔조이하면서 살아왔죠. 물론 이제 이 정권하고는 싸움이 적지 않은 싸움이어서 신문사에서도 참 그 좋은 신문사에서도 또는 주필이라는 자리도 쫓겨나고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위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제가 열심히 싸워왔고 늘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텨온 것만 해도 저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힘당이 완전히 길들여지고 국힘당이 완전히 중도 좌파가 되고 실제로 특히나 부산 같은 데는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 국힘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룸사롱을 하거나 나이트 클럽을 하는 집의 아들도 이번에 국힘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이 그런 직업을 하는 것이 뭐가 나쁠 게 있느냐? 예,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국회의원이 평소에 접대를 거기서 그 우리 집에 하는데요, 가보시죠 라고 했다면 그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누가 언제 터진다 하더라. 지금 부산에 국힘당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무슨 스캔들과 비리가 누구에게서 터지고 있다는 소문조차도 무성해서 오히려 제가 앞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이거 정말 참 이상한 동네군 이런 느낌을 받는 정도에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크게 보면 제가 그동안에 정치판 밖에 언론인으로 있을 때 느꼈던 괴로움, 당혹감, 잠 못 드는 밤들은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저녁 때면 너무 잘 자, 달콤하게 너무 잘 자기 때문에 재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제게 정치판에 나가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꽤 재밌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자신을 또 한 번 당금질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 참 고된 길을 선택한 지금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분투할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을 완전히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를, 그래서 보수가 정말 창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원칙에 맞는 좋은 사회로 거듭나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그 자유연합이라는 정당을 유석춘 교수님하고 김대호 소장 이런 분들하고 여러 명이 같이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5,00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보면서 처음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야, 이거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당들 정말 개판이군. 왜? 제가 이걸 해보고 느낀 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정당 중에 정말 한 명 한 명 시민을 설득해서 입당 원서를 쓰게 한 정당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정당을 만든다는 소문을 알고 많은 브로커들이 제게 옵니다. 자, 내게 명단이 몇 개 명단이 2,000명이 있다. 또는 뭐 10,000명이 있다.
그 전부 무슨 뭐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단체 무슨 뭐 협회 이런 데 있는 명단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은 다 이 명단으로 하는데 왜 정규제 당신은 이렇게 고생이냐. 이름 하나에 10,000원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들도 아이고 정당에 내 이름 빌려주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한 명 한 명 전화드려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도 이제 많이 써보니까. 야, 그 진짜로 너희들이 정규제 정당 맞아? 그럼 정규제 한번 바꿔봐. 그럼 제가 있으면 마침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 없다 그러면 야, 그 정규제하고도 목소리도 못 듣는데 그 이상한 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연합 당에서 전화 오시면 많이 받아주시고 또 자유연합당에서 전화 오면 자기 것뿐만 아니라 가족 거, 친구 거도 같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번 4월 7일이 선거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부산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어떤 전기가 생길 수 있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자유주의 청년들 예비 후보자에게 묻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 주제가 정해지고 공지를 드린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